10일 이동호 초대석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유동열 안보전선 TV의 유동열 원장님을 모시고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열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까지 걸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했는가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습니다. 예. 참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대한민국 그동안 단독으로 진행됐던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북한이 여러 간첩망을 통해서 지령하고 지시하고 했던 것들이 유동열 원장님의 그 내용을 통해서 많이 공개됐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데서는 단순히 대한민국 내부의 좌파나 종북주의자들이 아니라 북한의 지속적인 공작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것을 염두에 꼭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동열 원장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제 간첩을 소탕하자 이 시리즈의 5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전설의 여간첩 이선실의 대남 정치 공작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이선실 하면은 할머니 간첩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그 공작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서 90년까지 10년 동안 국내에 암약하면서 다방면의 그 정치 공작을 했는데요. 이 10년간이나. 강산이 변하는데 간첩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예, 10년 동안. 그리고 서열도 굉장히 높았죠. 그렇죠. 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이선실이 누군가를 신원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선실은 1916년생인데요. 그 남한 사람입니다. 그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제주도 가파도 출신입니다. 가파도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이름이 이선실이 아니라 이화선이었습니다. 화선. 이화선인데 이제 이선실은 북한에서 붙여준 공장 명칭이죠. 본명은 이화선입니다. 이화선. 이제 1916년생인데 이분의 일생을 좀 말을 하면은 드라마틱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소설이에요.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1916년에 이제 가파도에서 제주도 가파도에 태어나가지고 집안이 좀 어려웠는데 해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그 4.3 사건이 터지죠. 폭동 그렇죠. 사건 제주도에서. 이때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입니다. 이때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이선실이가. 이 화선이죠. 가담을 했다가 이제 경찰의 추격을 받으니까 부산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도피를 해서 부산에서 남로당 그 부산시 여맹위원 여성동맹 있잖아요. 여맹의 그 조직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화선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제주 4.3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겠네요. 아니죠. 핵심 역할은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남로당원이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조선공산당원이었죠. 근데 그래서 나이가 그때 30대 초반이고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었지만 일단 어쨌든 제주 4.3 폭동 사건에 직접 가담을 했고 직접 가담한 사람이겠네요. 예, 가담을 했고 이제 경찰의 추격을 받으니까 부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남로당 그 부산시 여성동맹 여맹의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 푸른 삐라를 갖다 살포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다가 또 경찰의 여맹이라는 게 주로 이제 공산당 산하의 그렇죠. 활동가죠. 저게 여성동맹이죠. 여성동맹이죠. 예, 여성위원회죠. 그래서 이제 또 경찰의 추적을 받으니까 이선실이가 1950년 4월 달에 월북을 합니다. 6.25전쟁 직전이네요. 6.25전쟁 2달 반을 남겨놓고 이제 북한으로 월북을 하죠. 월북을 해서 뭘 했냐면 그 박헌혜가 그 창설한 금강정치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뭐 공부 배우는 데가 아니라 그 간첩 양성소죠. 남로당 계열. 그래서 남로당 계열의 간첩을 양성하는 곳이 바로 금강정치학원인데. 박헌영이 만든 그 그렇죠. 간첩 양성소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금강정치학원 출신들이 한국 6.25 남침전이 끝난 후에 많이 숙청을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강동 정치학원을 마치고 금강 정치학원을 마치고 이제 그 휴전선 근처에서 38선 근처에서 침투 공격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이제 6.25가 터졌죠. 6.25가 터지니까 같이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이제 공작을 하고 인민군대와 같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내려서 공작을 그 대남 공작을 하고 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으로 또 이제 몰리니까 예, 인민군이 다시 패퇴하니까 또 북한으로 갑니다. 올라갑니다. 북한으로 넘어가. 예. 그래서 이제 6.25 남친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박헌영 남로당 총수였던 박헌영 계열이 완전히 다 숙청이 됩니다. 그게 예. 한 56년쯤 되나요? 아, 그렇죠. 바로 53년에서 예. 8년 사이에 다 정리가 끝났죠. 다 정리가 끝나죠. 예, 끝나는데 그래서 이때 김일성의 이제 일당 독재 체제가 그렇죠. 완성되죠. 예, 김일성에 반대하는 그래서 이제 6.25 남친전쟁의 패배를 이 박헌희가 미제에 간첩했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숙청을 해버리죠.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노동계열이 줄줄이 다 엮여가지고 처형을 당했는데 이선실이 살아남았어요. 오. 살아남아가지고 이선실이는 이제 승승장구했습니다. 당 경공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었을까요, 이선실이 일단 제주 출신에다가 그 쉽게 말해서 그 뭐냐 6.25 남친전쟁 전에 대남 침투 훈련이나 공작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고 또 김일성에 대한 사상이 투철하다 돼가지고 이제 심사에서 통과가 돼서 심사에 통과돼서 숙청을 면했습니다. 면하고 이제 경공위원회에서 과장까지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보건복지부에서 과장 정도 그럼 중앙부서의 과장이면 그렇죠. 굉장히 높은 더 높은 직위는 뭐냐면 평양시 여성동맹 평양시 여명의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오, 야. 지금 여명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큽니다. 여성동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김일성이의 그 소위 이제 애첩이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되지만은 김성애가 평양시 여명 그 위원장을 하다가 이제 북한 전체 여성동맹 위원장을 하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애첩이 여명 위원장이고 그 밑에 부위원장을 했네요. 그런 거니까 상당한 거죠. 상당한 거죠. 예, 그래서 평양시 여명의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아주 순탄했는데 1963년에 이 이선실이가 김일성한테 탄원서를 보냅니다. 어떤 탄원서를요? 이제까지는 자기가 수석님 품 안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생활을 영위했지만 이제는 남은 여생을 조국 통일 사업에 내가 좀 헌신하고 싶다. 야, 머리끝부터 이제 간첩이 되겠다고 이제 작전한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공산주의자군요. 나이가 그때가 47살입니다. 야. 이제 47살 먹은 중년의 그 아주머니가 그 평양시 여명 부위원장 같은 직책을 내려놓고 이제는 조국 통일 사업에 뛰어들겠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뭐 굉장히 귀엽겠군요. 예, 대남 정치 공작하는 이제 대남 그 간첩 부서인 연락부에 소속을 시켜줍니다. 그 대남 간첩 공작 부서를 한 번만 좀 더 소개를 시켜주고. 지금은 이제 매우 그 변천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연락부라는 부서가 이제 제일 이제 정통적인 부서입니다. 연락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간첩 연락하는데 그죠? 연락부가 됐다가 예. 이 사회문화부로 명칭을 바꿨다가 70년대. 그런 새끼들은 주로 그다음에 또 대외연락부로 명칭을 바꿨다가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이제 225를 바꿨다가 2012년부터는 또 이제 문화교육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하여간 이 연락부라는 부서는 대남 지하당 간첩 공작을 하는 전형적인 부서입니다. 국내에서 건거되는 간첩의 90%가 다 연락부 소속의 간첩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연락부에서 이제 배속이 돼서 당연히 695 대학이라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95 대학. 예, 유니버시티 대학이 아니라 간첩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금강 그 정치하고 학교에서 거기는 이제 남로당 쪽 간첩 교육 받고 다시 47살에 예, 연락부로 대학이라는 들어서 695 대학이 이제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간첩 양성소인데 간첩 김동식이라든지 또 8.581기를 폭발시킨 김현희도 다 바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출신들이. 예, 제가 그 김동식하고 대담하면서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육을 마치고 이제 1978년도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공작을 2차례나 침투했어요, 국내에. 국내에? 그렇죠. 이게 이제 1963년도에 연락부에 이제 배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마치고 1901차 침투가
그 65년에서 71년에 복귀했으니까 5년 동안 암약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야. 근데 국내에서 어떤 공작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때는 아무도. 이선실 존재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1차 침투는 1965년에 침투돼서 71년에 복귀를 했고 5년 동안 암양하다가 야. 그다음에 2차 침투를 합니다. 2차 침투가 1973년도에 침투했다가 75년 동안 복귀하니까 2년 동안 또 2년간. 국내에 있었어요. 처음에 5년, 그다음에 2년. 이게 7년 동안 있었죠. 근데 그래놓고 자신감이 붙었는데 이선실 내심처럼 뭐 그냥 드나들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남한 사정이 흔하죠. 예. 여기서 처음에 1차 침투 때 5년 동안 있었고 그러니까. 2차 침투 때 2년 있었으니까. 그리고 1978년도에 일본으로 갑니다. 밀항을 했어요. 몰래. 밀항을 해서 일본 가서 이제 바로 이 이선실의 아주 전설적인 대남 공작을 보여주는 그 단초가 일본생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일본에 가가지고 그 대상자를 불생하는데 그 신순녀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 전라북도 완주, 지금은 이제 전주시로 편입됐는데 이 완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일제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일본에 이제 거주하는 조총련계의 그 이제 우리 이제 실제 조선이죠. 있는 예. 실제 인물이죠. 신순. 근데 이 신순녀를 나이가 비슷하면 신순녀가 2024년생인데 1924년생인데 1916년이거든요. 그러면 뭐. 신순녀를 그 사진 말이죠. 2번을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 2번. 사진 2번. 저쪽이 지금 이선실입니다. 이게 왼쪽이 이선실이고 이쪽이 신순녀입니다. 네, 잠깐만 좀 띄워주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면 왼쪽에 안경 쓴 분이 바로 쓴 여자가 바로 이선실이고 이쪽이 신순녀입니다. 이 굉장히 사진 엘리트처럼 보이는데. 예. 이 사진을 그대로 놔두세요. 근데 이 신순녀가 나이가 이제 1924년생이고 이제 이선실이는 오른쪽이, 예. 1916년생이죠. 예. 근데 이 신순녀가 얼굴도 안 닮았는데 그래도 자기하고 제일 비슷한 환경을 고르다 보니까 그 소위 그 남한에서 밀항에 온 일본으로 밀항해서 조총련에 있는 신순녀를 갖다가 포착을 하고 신순녀를 북한으로 보내버립니다. 북송시킵니다. 야. 제1구표 북송공작에 의해서 복귀고 보내놓고 자기는 신순녀 행사를 한 겁니다. 일본에서. 신순녀의 그 신원상을 그대로 가지고 야. 그래서 이제 신순녀는 북한으로 가버렸고 진짜 신순녀는 가짜 신순녀가 바로 이선실이가 바로 이제 일본에서 암약을 한 겁니다. 암약을 해가지고 1980년 그 저희 전두환 정부 시절에 들어서 가지고 그 조총련계의 고국 방문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획기적이었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조총련계는 한국에 올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런데 조총련계도 그 저기에 상관없이 국제에 상관없이 우리 고국을 방문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뭔가 좀 남북 뭐, 그렇죠, 좀 예. 뭐 평화 무슨 무도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의 교포 공작에서 조총련계가 특세하니까 고향 방문을 시켜가지고 발전된 뭔가 좀 남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여주면서 저 조총련을 와해시키려는 와해시키려는 그 차원의 나름대로 공작이 우리 나름대로 좀 공격적인. 그렇죠. 예. 그 차원의 공작이었는데 네, 의미 있는 그랬더니 일이죠. 바로 이선실이가 야. 그 고국 방문단의 신순녀를 행사하면서 들어옵니다. 야. 들어와서 쫙 보고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일본의 신순녀는 미국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진짜 순녀는 예, 북한에 보내버리고 가버리고 자기는 이제 신순녀 일본에 행사를 들어와서 한 거죠. 신순녀 행세를 하면서. 그 들어와가지고 그 1980년 4월달에 1차 고향 방문에 왔다가 두 번이나 들어옵니다. 두 번이나? 번째 올 때는 아예 이제 영국 귀국을 합니다. 이제 뭐 야. 나이 들었으니까 고향에 살겠다. 고향 살겠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영국 귀국을 신청해. 자, 그 3번 주민등록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이제 이선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신분을 갖다가 획득한 겁니다. 주민등록표를 보시면 저기 지금 올라오는 게 있는데 좀 잠깐 기다리십시오. 아직 화면상에 안 나타났는데요. 예. 저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 당국에서 발행해 준 주민등록표입니다. 좀 키워봐 주실래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호적이 뭐 다 나와 있죠. 그 신순녀가 바로 이제 이선실로 이제 둔갑을 해가지고 이선실가 내려온 겁니다. 야. 그래갖고 이제 합법적인 신분을 이제 위조한 마련한 것도 거죠. 아니고. 네, 위조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그냥 준 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선실은 이제 국내에서 신순녀로 이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80년에 영국 귀국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암약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만 예, 80년부터 10년이고 그 전에 7년이니까 17년이네요. 예, 총 17년이죠. 일본에서는 몇 년인가요? 이 일본에서는 78년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19년. 예. 그러니까 지금 저런 케이스가 최초에 이제 신문을 갖다가 이제 유장한 건데 합법심을 갖기 위해서 한 건데 나중에 보면 이제 199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간첩 신강수라는 게 있는데 신강수가 저런 패턴으로 그 신분을 도용해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들어왔어요. 이선희가 저걸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순녀 신분으로 국내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암약을 하면서 바로 이제 대남 정치 공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설적이죠. 나이가 그 2016년 아니 1916년생이니까 국내 60년 뒤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60대 때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김동식 씨가 1차 공작 때 네. 이선희 그렇죠. 이선희를 만나서 나중에 대동월북했잖아요. 같이 갔죠. 네. 그러면서 그때 자기는 조언으로 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그렇죠. 권준희라고 있었죠. 예, 예.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선희라고 대화를 하는데 이선희는 매우 완고하더래요. 완고하죠. 그때는 예. 벌써 정치국 후보위원회에다가 당당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선실이가 이제 무슨 공작을 했는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야. 이선실이가 크게 네 가지 공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작이 뭐냐면 10년 동안 암약하면서 국내에다가 그 지하 지도부를 결정했습니다.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저 그 얘기 예. 들기 전에 국내에 7년간 있었던 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때는 우리 몰랐죠. 예. 이게 이제 5년 65년에서 71년 그때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했는데 전혀 이선실이가 무슨 일 했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왜 이선실이가 우리가 체포한 게 아니라 북한으로 이미 90년 그러니까. 10월 달에 북한으로 복귀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유동열 원장님. 7년간 얘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성공한 시작했죠. 그 간첩 공작 했으니까 엄청나게 그때 구축에는 간첩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적발을 안 해서 모르는 거. 지금도 그러니까. 그 후예들이 지금도 그 혁명의 씨앗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사람들이 야 무슨 이 시대가 어느 데인데 간첩이냐 근데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밝혀내지 못한 간첩 공작도 지금 벌써 7년간 해집고 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은 나라 전체가 대한민국 뒤집기 위해서 맞습니다. 저런 간첩 공작을 일삼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국민들이 참 예, 예. 안보식이 흩어져서 제가 오늘 또 이제 많은 이제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저런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분야에서 25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고 경찰청 소속의 연구관으로서 이걸 하면서 축적된 저희 자료이기 때문에 너아라 TV에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민록 저런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보겠습니까? 시간을 통해서 유동열 안보전선 TV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예, 그 유동열의 안보전선을 그 TV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은 이 이선실 공작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들을 예. 그럼 이제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1980년부터 들어와서 10년 동안 뭘 했느냐? 1990년 10월 달에 북한으로 복귀할 때까지 뭐 했느냐. 첫째 네 가지 공작을 했는데 저희가 파악된 것만 그 외에도 공작이 있었겠지만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된 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국내에다가 그 지하 지도부를 북한의 대남 공작의 지하 지도부를 구축했습니다. 세계망을 구축했어요. 세계망을. 야, 역시 전설적인 간첩 맞군요. 첫째는 간첩 낙중 공작을 직접 그 지휘했습니다. 김낙중이라는 사람이 그 교수였죠. 예, 고려대학교의 노동연구소에 연구교수에 있었는데 이 김낙중은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김낙중 간첩 사건을 소개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 사람 대해서는 아무도 예,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김낙중 씨의 아들이 서울의 유명한 명문 K대학교 교수입니다. 친아들이 간첩의 친아들. 간첩 친아들이 지금 서울 물론 명문대. 뭐 아버지와 아들은 다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 저 아버지 그 딸 같은 경우는 뭐 책을 내가지고 간첩인 아버지를 존경한다. 이따위 책을 내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지금 만약 이런 책을 프랑스에서 발견했으면 아마
칼 맞고 어디 저 시궁창에 처박혀 있을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가를 반역하는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 간첩 김낙중 사건은 별도로 다음 주 예. 수요일에 제가 공개할 걸 약속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간첩망이 뭐냐면 간첩 김낙중망을 관리했고요. 예, 세 개 망을 했으니까. 예. 두 번째 망이 바로 이렇게 누구냐면 황인호. 조선노동당 중부적당. 그래서 야. 그 다음 시간에 그 다다음 주에 할 건데. 최대의 간첩 사건이었죠. 남노당의 최대의 간첩 사건인 황인호 조선노동당 중부적당 사건의 총책인 황인호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직접 지휘. 그래서 91년도에 그 복귀할 때 황인호를 데리고 갑니다. 직접 황인호를 북한으로 데리고 갔죠. 맞아요. 그때 김동식이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민중당의 대외협력국장을 역임한 손병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간첩 손병선망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국에서 적발돼서 파악은 건강한 것만 이선실이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세 개의 간첩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서로 옆으로 횡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서로를 모르죠. 모르죠. 손병선이가 황인호를 모르고 황인호가 김낙중을 서로 모르는 거죠. 그 관리 지휘자인 이선실은 알지만은 모르죠. 점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선 연계에 있으니까. 예. 저기 지금 이제 그 이선실에 있으면서 그 사진요. 5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이선실이가 지금 국내에서 암약하면서 썼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선실이가 민중당 공작에 참여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찍은 사진들 또 민단에 있을 때 사진. 그래서 제가 사진 5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청자들이 좀 보시게. 상당히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돈 많은 그 좀 지적인 할머니로 보였어요. 실제로 국내에 침투할 때 나이가 60세 했으니까 65세 했으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65세 했으니까 80년도에.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얼굴을 가진. 하나씩 좀 키워가지고 좀. 아니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더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간첩들을 좀 우리가 잘 봐야지. 저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지난주에 언급했던 민중당 창당 공작을 직접 지휘합니다. 직접.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갖다가 이선화라고 그랬어요. 이게 본명은 이화선입니다. 북한의 공작 명칭은 이제 이선실인데 북한에서 본명은. 근데 신순여로 유장을 한 거죠.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름이 벌써 이름 네 개잖아요. 이화선이. 그다음에 신순여. 북한에서는 이선실. 민중당에서는 이선화. 야. 이선화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민중당 발기인대에도 참여를 합니다. 발기인대를 참여하는데. 야, 대한민국 나라를 간첩이 들어와서 직접 지휘했군요. 예, 저 사진을 좀 빼고 좀 또 사진 사진을 넣죠. 간첩이 직접 지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중당 공작을 하는데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민중당 발기인에 참여하면서 그 만나면 식사를 다 본인은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중당 창당하는데 당시 화폐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2,500만 원. 2,500만 원이면요. 지금 화폐 가치로 1억이 넘는다네요. 그렇죠. 1990년에. 90년이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잖아요. 예. 지금 화폐 가치가 아마 1억 5천 그렇죠. 넘을 거예요. 그 거액을 갖다가 민중당 창당하는데 보태라고 돈을 줍니다. 주고 돈이 그것만 들어간 그보다 많이 들어간 게 뭐냐면 그 민중당 그 사무실 내면 직기 같은 거 사라고 복사기 사라고 뭐 사라고 해서 또 시세토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그 다음에 회의 끝나면은 같이 데리고 와서 막 10명, 20명씩 데려가서 식사하고 그래서 당시 우리 이동호 동기도 알겠지만은 이재호 씨라든지 또 이우재 씨라든지 그 사람들이 민중당 다 민중당 지역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뭐 민중당 고위 간부들은 다 이선화를 하는 거죠. 이선화를 했는데. 저도 이지호 씨한테 밥 많이 얻어먹었는데 혹시 거기서 나온 돈은 아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냐면 자기는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 4.3 항쟁에 자기들은 항쟁이라고 하잖아요. 제주 4.3 폭동해라. 항쟁 사건에 직접 자기가 가담을 해서 활동을 했고 이래서 참 공안당국에 받다가 일본으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일본에서 좀 돈을 축적하고 국내에 돌아서 자기가 삭발한지를 해서 좀 돈을 모았다. 근데 이 돈은 이제 내가 이 돈 가지고 뭐 하겠느냐. 내 나이가 70 다 됐는데 뭐 하겠느냐.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바로
민주화 운동 사업에 쓰고 쓰겠다. 싶다. 야. 이게 북한에서 김일성한테는 조국 통일 사업에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이 말하는 조국 통일 사업은 적화 통일이죠. 공산화 통일. 국내에서는 이제 적화 통일을 한다면 안 되니까 그렇지. 민주화 운동에 인민민주주의. 그렇죠.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이제 내가 내 이 그동안 벌어온 것을 다 쓰겠다. 또 실제로 그 2,500만 원이라는 그 거금은 당시 지금 화투에 1억 5천이 넘는데 그것은 민주당 창당 자금으로 지급한 거고요. 뭐 100만 원씩 얼마씩 준 돈은 이렇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현금으로 줬을 테니까. 간첩 뭐. 김낙중이가 그 북한에서 공작권을 받은 게 210만 불이거든요. 오, 야. 210만. 그 당시 화폐 가치로 16억인데 지금으로 한 3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낙중도 바로 이선실이가 직접 공작을 했기 때문에 이선실이가 쓴 공작금은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근데 왜 못 밝히느냐? 본인도 없고요. 우리가 파악한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돈은 어떤 정도로 들어왔을까요? 네? 아, 북한의 공작금이죠. 간첩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심어놓고 가나요? 예, 아니 이제 일본으로 얘가 이선실이가요. 1980년에 이제 영국 귀국을 해서 해가지고 90년 10월 달에 북한으로 이제 미리부 갈 때까지 복귀할 때까지 일본을 5차례나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합법적 신분제 신분으로 합법적 신수니까. 아, 나 일본에 가서 누나 언니 만나러 간다. 만나고 뭐 몸이 아픈데 약을 한다 해야죠. 뭐 여권이랑 다 있을 테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그런 노트도 있고요. 또 국내가 침투한 간첩이 드보크에 숨겨놓은 돈도 드보크에 있고 숨기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한 돈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선실 자체가 지금 북한으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 시를 하나 좀 그 보여주실래요? 그 4번 사진 4번 한번 민중 시대를 만든다는 시가 있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올라온 게 뭐냐면 그 1990년 7월 16일 날 그 민중당이 창당 준비위원회 과정에서 그 민중당의 당부입니다. 당부. 당부가 민중시대예요. 민중시대라는 당부에다가 이선실이가 이선화라는 이름으로 바로 촉시를 씁니다. 제목이 야. 민중시대를 만든다. 야,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북한의 예. 직접적인 제가 봐서 자, 북한 거물관첩이 국내 진보정당이라고 일컫는 민중당의 당부에다가 촉시를 정부에다 축시를 쓰고 예, 김일성 기력으로 축시 쓴 거잖아요. 민중당이 후원 돈도 고문도 받고 고문으로 추대져. 야.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시를 접하기 힘들겠니까요. 자, 동이 튼다. 민중시대의 동의 창공을 뚫고 광멸한 햇살을 뿌리고 온누리에 비춰준다. 하여 민중시대의 대문이 활짝 열린다. 민중시대의 새벽종이 울린다. 민중들 새벽장에서 깬다. 뭐 등등등 해서요. 중간에 우리 민중이 주인이 되는 시대. 자, 야. 이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뭐냐. 이게 바로 민중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단계인 그렇죠.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왔다고 억눌려 무권리를 했던 민중이 해방을 맞는다. 쭉 해서요. 민중당이여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 하면은 주인이 된 민중의 승리 그 누가 억누를 쏘냐. 그다음에 제일 끝에 가서 이제 제가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리라. 이날의 진정한 주인이 됐다고. 민중시대 만세. 이런 시를 갖다가 그 민중당 당보에다가 일면 밑에 하단에다 쫙 깔았습니다. 근데 북한 간첩이 시가 뭐 진보 정당이라고 일컫는 이런 이런 민중당에 의해서 활약을 한 근거죠. 이게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글쎄. 야, 서울 한복판에 이 할머니 공작 잘하는구만. 네. 역시 이선실이야. 어이, 정말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정당도 만들고. 자, 그래서 좀 이상한 화면이 지금 잘못 나왔네요. 하면 이거는 그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지금 댓글. 댓글 나오는 거군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좀 우리 유동현 원장님 중간에 보충 발언을 좀 해드릴게요. 민중이란 말이요. 우리는 알지만 사실상 우리 국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좀 소개를 좀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내가 전문가 앞에서 이 민중이라는 것은 그 계급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민, 시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왜 민중을 쓰냐면
이 전체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서요. 전체 국민 중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및 각계각층의 이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를 제외하고 바로 권력자, 자본가하고 권력자하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 군 관료 이런 사람들을 다 제외한 이걸 특권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대 매국 세력. 예, 미국. 특권 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등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민중이라 하는 건데 이것은 계급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용어를 치면은 인민을 갖다가 바로 그 자본주의 시대에서 억압받고 착취받는 계급이다. 그 계급이 바로 인민 대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계급적 중이지만 대립을 나타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막스 레닌주의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를 자본가가 착취하는 사회다. 잘못된 사회라는 가설 하에 예. 그래서 착취하는 계급을 뺀 나머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원래는 예. 막스 레닌주의 하면은 가진 자인 자본가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의 싸움인데 지금 이 남한 실정은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 단계인 인민민주주의, 왜냐하면 민중민주로 가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내가 때문에 민중이라는 그러니까. 개념을 넣어가지고 그 자본가하고 노동자 계급 사이에다가 이 노동자 혁명이 주력권 노동자 계급을 후원하는 애비군으로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이라든지 청년 학생이라든지 각계각층의 도시 소상공인 등등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침탈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예. 미제의 침탈로 말미암아서 자본주의조차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민중당 창당 공작을 잘 마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재미난 일이 있어요. 시도 재미난 게 아니라. 쓰고. 예? 시도 쓰고 대문에 정말 돈도 그래가지고 주고. 창당 준비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하하. 이게 참. 민중당이 이제 1990년 그 11월 10일 날 창당되는데 10월 달에 그 9월 달에 창당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이선실이가 참석을 했는데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해요. 예? 우리 발기인 민중당의 발기인으로서 창당 공신하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야, 사회자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아팠으면. 그래가지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는데 그 박수 친 사람 중에는 이동호 동지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전향해서 이제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선봉에서 하고 있는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도 민중당 당원으로서 그렇죠, 민중당 박수를 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웃을 일이 아니군요. 김문수 지사님한테 네. 그 이선실 아시죠 했더니 알지 이걸. 그러니까 얼마나 이선실의 활동 공간이 넓나. 이게 바로 민중당입니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민중당 출신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주력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이선실은 민중당 창당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1990년 10월 18일 날 이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강화도를 통해서 넘어가기 김동식이가 때문에 데리고 넘어갔죠. 넘어가기 때문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11월 10일 날 창당 시기는 참석을 못했지만은 북한에 가서 민중당이 공식 창당된 걸 보고 얼마나 흐뭇했겠습니다. 자기가 공작한 성과가 이제 뿌리를 내렸구나. 김일성 수령의 정말 그렇죠. 하여 같은 칭찬을 받았겠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또 정리를 합니다. 10년 동안 암행하면서 저희들이 공안당국이 파악한 것만 4가지인데 첫째는 남한의 세계 간첩망을 직접 구축해서 지하주도 구축해서 관리해왔고 두 번째는 민중당 창당 공작을 직접 앞에서 선두에서 지령을 했고 세 번째가 바로 황인호 공작입니다. 황인호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창설하는데 황인호 공작을 직접 하죠. 이 황인호 공작도 제가 그 다음 주에는 김낙중 사건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아시아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국내 정치인들의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고 활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남노당 이후에 최대의 지하당인 그 관련자만 건거자만 90명이 넘었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바로 간첩 이선실이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손병선이라고 이것도 제가 간첩 손병선 사건 별도로 다루겠지만은 민중당 대협력국장이었습니다. 대협력국장은 느낄 게 없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이동호 동지가 그 전대요. 지금 한총련 후신이죠.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
그 우리 국내 모든 대학의 총 연합체인데 이 전대협의 연대사학국장을 맡았거든요. 바로 이 손병선이는 바로 대협력국장이 바로입니다. 다른 그 민중당 단체 제야단체들하고 서로 좌파 단체라고 섭외하고 연결하는 그 중요한 직책이 제가 아마 만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만났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제가 그 제야운동 세력들을 계속 다 만나고 그러니까 다녔거든요. 손명선도 민중당 대협력국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접수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공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복귀가 됐잖아요. 국결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북한에서 권중현이하고 김동식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김동식 오는 1차 침투죠. 들어와서 권중현도 굉장히 고급이죠. 거기 부부장급입니다. 부부장급. 연락부의 부부장급인데 그래서 내려와서 공작을 하면서 강화도에서 이제 반잠수를 타고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누구나 김동식이는 이제 황인호를 데리고 가고 이제 따로따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권중현은 바로 이제 이선실하고 그래서 손명선 데리고 가죠. 손봉선을. 손명선은 구두에 갑니다. 구두에 가.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황인호는 김동식이 데리고 가고 예, 저 권중현 간첩 권중현이 이제 이선실을 데리고 가고. 손명선은 그때 같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이제 그 갔는데 혁기관 성과를 대대적으로 말이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 그 동안에 이분의 그 직함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 받은 게 공화국 영웅을 받았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공화국 80년대 받았죠 이미. 그러니까 2차 침투 공작을 했기 때문에. 국기훈장을 받았고 이미 5년 성공했고 또 2년 하고 7년 동안 했죠. 그래서 80년 이전에 벌써 2차 침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국 영웅 추천 받았고요. 벌써 80년에 벌써 뭘 받았냐면 70년대 말에 통일전선부 부부장까지 올라왔습니다. 해외 담당, 해외 지도체계로. 통일전선부의 부부장 역할을 했고요. 여러분 핵심이죠. 부부장이면 핵심. 그다음에 그런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또 뭘 했냐면은 한민정이라고 구통역당 한민전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운동 때 국외 소리 방송 한민전에서 하는 한국민중민주전선입니다. 국외 소리 방송에 그 한민전의 지령을 우리는 열심히 수행하려고 매일 방송 듣고 그 방송 녹취했다가 그거를 타이프 쳐서 돌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구호나 지령들을 성실히 수행. 88년도 공동올림픽 개최지는 그게 한민전 지령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무려 그 북한에 잠깐만 거기서 부위원장이 우리 상층부 있거든요. 최상층부 있거든요. 최상층부죠.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야, 제 지도선이었네요. 네, 지도선이죠. 상급 지도선이죠. 최상급 지도선이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이 게임이 안 되지만은 역할이 약간 게임이 아주 뭐 허수아비이지만 북한의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우리 같은 국회의원을 4번이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직책이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서열이 22인데요. 북한에서 당서열 20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정치국은 다음에 후보인데 대단한 거죠. 당 중앙위에만 근무해도 떵떵거리고 다니는데 당 중앙위의 정치국의 후보위원은 엄청 높은 자리입니다. 김여정도 후보위원이었다가 지금 빠졌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서열이 17위까지 갔어요. 그 당시 22위인데 17위까지 갔다가 22위 머물렀으니까. 그러니까 김여정도 후보위원이었을 정도의 그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그거를 지금 이선실이 한 거죠. 그 1번 비석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죽었죠. 예, 죽었죠. 2000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보면은 저 이선실 비석 이게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이게 그 애국열사능이 평양에 애국열사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북한 정권을 수립해서 소위 남조선 혁명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사람들만 저도 올립니다. 그래서 이선실 동지인데 아무나 못 가는 거기 거죠. 보세요. 직책이 뭐냐면 당 중앙위원회 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책을 확인을 못했지만은 지금 부장대우라면은 연락부 부장, 통일전선 부장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장 직책 중에서 어떤 부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저기에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거로서는 통일전선부 부부장, 연락부 부부장 정도에 위치했는데
당 중앙위원회 부장이었다는 것은 우리 같으면 장관까지 했다는 소리입니다. 장관했다니. 그러니까 그 저기 1916년은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난 것이고 2000년 8월 7일 날 죽었습니다. 사망을 했죠. 사망을 했는데 일부 그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탈북자들이 말을 잘못해서 이선실이가 북한으로 올라가 수청당에서 불우한 일설을 갖췄다는데 수청당하면요 애국열사하는 게 묻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기 지금 2000년 8월 27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제가 저 비석사진 하나로 그냥 그런 가짜 뉴스를 그냥 일조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선실 동지라고 딱 해가지고 저 화면에서 보다시피 애국열상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선실의 이러한 그 공작 그러니까 1차 침투가 65년 71년 5년 동안 2차 침투가 73년 75년에서 2년 동안, 2년 동안. 그리고 80년부터 90년까지 10년 10년간. 무려 17년 동안 남역했습니다. 대단한 공작원이고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우리가 파악한 것만 3개의 간첩망이지만은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이선실이가 10년 동안 겨우 간첩 3개망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한 최소한 10개 합치할 것 같아요. 최소한도 제가 볼 때 한 10개 정도의 간첩망을 이선실이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파악한 것은 당국이 파악한 게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관급 차관급이 대한민국 서울에 직접 내려와서 그것도 나이 70 다 돼가지고 간첩 70 나가지고 간첩망을 직접 지휘하고 공작한 거죠. 65세 그 1980년에 내려와서 75세 평양으로 복귀했으니까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 할머니 간첩이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검거하지 못한 이선실의 다른 간첩망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망이 이렇겠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공안부서가 살아있을 때인데.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지금 대한민국 공안부서 무력화돼 있으니까 저 간첩망이 더욱더 확대 장성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 이 이선실의 이선실 키즈라고 할까요? 이선실 키즈들이 그렇지. 지금은 이제 중년이 돼서 제도 정치권에서 심지어는 정권의 핵심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합리적 의심할 수 있겠네요. 네, 합리적으로 저희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북한 그동안에 김일성이나 죽은 김일성이나 김정이나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자기 공작원이 난파되어 가지고 10년 동안 남역하면서 그것도 합법적 신분을 갖다가 일본에서 획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전설적인 공작원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날 지금 이렇게 된 게 그냥 단순히 어느 날 아침이 된 게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우리 정말 적대 국가가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혁명하고 뒤집으려는 그 나라가 국가가 사력을 걸고 노력해서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서 그리고 사람들 키우고 공작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수십 년 공작의 결과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너아라 TV에서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이 된 대한민국 이런 그 방송도 한번 대담 방송 나갔지만은 제가 이 분야를 25년 넘게 연구해온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 충분히 간첩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고 우리 저 기독교에서는 천국인데 천국이죠. 네. 천국에서도 더 좋은 데가 없나요? 없어요. 하여튼 천국에서도 그레이드가 있다면 등급이 있다면 제일 높은 그레이드가 해의 부활 뭐 이런 게 있죠.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의 그 정도의 지금 간첩 천국이 돼 있다. 근데 천국이란 말은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거룩한 그 천국에다가 간첩들이 활동하기 좋은 이 세상을 만들어준 걸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간첩 이선실 공작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그 유동열의 안보전선 유튜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꼭 깨야죠. 아니 또 그렇게.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또 한번 답이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꼭 좀 확인해 주시고 진짜 제가 이 시리즈의 명칭을 대담 시리즈 명칭을 간첩을 소탕하자고 했는데 네. 간첩 소탕해야 됩니다. 지금 덜덜합니다. 덜덜하기 때문에 네. 소탕해야 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간첩 김낙중 사건만 예, 가지고 예. 좀 말씀드릴까 예,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지금까지 유동열 원장님을 모시고 이 선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감사드리는 것은 유동열 원장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유동열 원장을 벌써 몇 년 전가요? 제가 이제 95년이니까요. 95년이니까 벌써 벌써 이제 20년 25년. 가까이 다 돼가네요. 그때 유동열 원장이 경찰에서 증언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때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떳떳하게 내가 간첩을 잡는 것이 무슨 문제냐.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충천한 그때 당시 젊었죠. 젊은 유동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동열 원장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유동열의 지금 자유민주 연구원도 만드시고 또 자유민주 학회도 만드시고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의 그 안보전선을 유동열 원장이 만든 겁니다. 제가 옆에서 참 그분 노력하는 거 숱하게 지켜왔습니다. 혼자 스스로 뭐 가방 들고 짐 들고 또 세미나 할 때는 본인이 커피잔까지 다 짊어지고 나르면서 그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동열이 고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다고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는 존경과 감사를 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너아라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꼭 유동열 안보전선 TV에 꼭 들어가셔서 그리고 본인만 보지 말고 주변에서 많이 권하셔서 지금 뭐 한 8,900명 정도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10만, 20만이, 100만이 보는 그런 방송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생각들이 바뀔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간첩이 공작하는 이 나라를 우리는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만 좀 추가할까요? 예. 끝으로 제가 이제 간첩 소탕하자는 시리즈를 통해서 간첩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 저는 그 안에서 분석하는 입장,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을 분석하고 하는 분석 입장이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집에도 한 달 몇 달씩 못 들어오면서 이러한 거물급 간첩을 잡기 위해서 많은 간첩 사건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음지에서 고생하신 당시 중앙정보부나 또는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관들의 노력 또 우리 경찰 대공수사관들의 노력 또 그다음에 국군 기무사령부의 이 방첩처 수사관들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이 아니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현재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이면에는 북한의 간단 없는 대남 공작에 맞서서 음지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얼굴로 못 내미니까 열심히 간첩을 잡는 데 헌신하신 전국의 대공 수사관들 또 그 수사관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제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유동열 원장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특히 정치에 자신의 국력을 걸고 간첩을 파견해서 자신의 나라로 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의 실체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겠습니다. 여러분 구호 아시죠?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가르치자. 새로운 하루를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